네, 이렇게 학교 급식에서는 위탁 급식이 운영이 되다가 직영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실은 위탁은 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단체 급식 중에 위탁 업체의 성장은 제가 첫 주차에 여러분들과 정말 아주 재미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건 급식을 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적으로 예산이 이제 정확하게 얼마인지가 딱 나오게 되면서 본인들이 예를 들면 이 한 회사에서 식자재를 사기 위해서는 단가가 뭐 예를 들면 1,000원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위탁 급식 업체가 굉장히 대규모가 되다 보면 그분들은 똑같은 물건을 1,000원이 아닌 750원, 800원 이렇게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업체한테 이윤을 줘야 되니까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 비싸게 계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이런 단체 급식 위탁업체가 이렇게 재료를 좀 잘 구매를 하면서 이윤을 남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을 제대로 직영을 못했을 경우에는요. 직영에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금액에서 훨씬 더 서비스나 음식의 질이 높을 수도 있고요. 가끔은 직영보다도 낮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좋은 음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하우가 이제는 생겨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이제 위탁급식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원들이 전문적으로 한 분야에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적 관리 측면에서 유능한 관리자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아낄 수 있고 노사 문제에서 이제 식단 얘기가 나오는 걸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도 있고요. 급식 운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직영을 하면은 그 직영에 근무하고 있으신 분들은 영양사나 조리사나 그런 분들이 다른 데는 어떤 서비스가 이루고 있는지를 잘 모르셔요. 그런데 단체 급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여러 형태의 그 회사를 이렇게 2년 근무하고 또 다른 데 근무하고 이렇게 장소를 옮기다 보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이런 서비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서비스를 원하고 이런 걸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또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불평이 줄어들게 할 수 있는 아주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위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파트가 급식 업체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 내규로라도 위생 관리를 굉장히 통제하기 때문에 좀 더 위생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음식을 이제 사원들에게 공급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위탁 급식은 점차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단 이 문제점은 위탁급식 업체를 잘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만약 그 업체가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급식의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위탁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 내에는 뭔가 조금 뭐큰 사고가 있지 않고 계약에 위배되는 상황이 아니면 조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이제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위탁업체가 급식소에 시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도 길고요. 그리고 그 업체는 이 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본금을 회수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되면 급식의 품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있지만 네, 위탁 급식 업체는 실은 몇 년 후에 또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계약을 하려면 이런 문제점을 만들지 않겠죠. 위탁 계약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단가 계약제가 있고 관리비제가 있어요. 식단가는 이렇게 계약하는 거죠. 한 식사당 우리가 3,800원을
이제 우리가 내겠다라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식단가제예요. 그럼 위탁급식 업체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들, 예를 들면 뭐 전기료라든가 뭐 가스비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충당하고 여기 위탁 수수료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위탁업체의 이윤이 되겠죠. 예, 이런 것들까지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식단가 계약제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돈으로 이제 걱정은 모두 다 덜었다. 이렇게 드니까 굉장히 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관리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떤 건가? 예를 들면 어떤 기숙사 같은 곳에서는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식사의 품질이 항상 높았으면 좋겠어요. 실은 이런 성향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곳에서 그러면 이렇게 식사를 하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항상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게 바로 관리비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위탁계약에서 식단가 계약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관리비제는 좀 비율이 낮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위탁을 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탁회사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나 수행 장소나 방법, 수수료 등에 대해서 계약서에 아주 자세하게 모두 다 잘 나와 있어야 됩니다. 네, 위탁 계약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절차는요, 위탁 의뢰 및 검토 과정이 있고, 급식소 현황 설명회 및 위탁 의뢰 기관 사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제안서 작성 및 평가가 있습니다. 그 뒷 과정도 있지만 일단 요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탁을 의뢰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급식소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조건의 업체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급식소의 위탁을 맡고 싶은 업체들이 아마 모일 겁니다. 그래서 급식소 현황 설명을 하고요. 제안서를 받은 다음에 이 업체가 우리에게 이런 내용으로 투자를 하고 급식을 운영하겠구나라는 급식 운영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장 평가라는 거를 하게 돼요. 우리 업소에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업체에는 아직 들어오지 못한 회사가 되니까 그 회사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가서 보는 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위탁급식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업체는 이 회사의 급식을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프레젠테이션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궁금했던 걸 질문을 하고 저 업체는 이런 면이 참 장점이구나, 단점이구나 이런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업체 선정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위탁급식 운영에 대한 계약 조건들을 하나하나 넣어서 언제 오픈을 할 것이며 어떤 조건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위탁급식의 성장세는 1주차에서 공부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위탁급식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은 대기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그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제 공장 내지는 뭐 사업체를 다 가지고 있다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규모의 위탁급식 업체들이 와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안정적인 것 같고 보기에 굉장히 막 기술이 엄청나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외부 업체가 돈을 갖고 가게 하느니 우리는 그룹이고 계열사를 또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도 위탁급식을 시작해 볼까? 우리 회사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계기가 되어서 실은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어떤 기업에서 자동차 회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R&D 비용이 들어가고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난 R&D 비용이 들어가고 축적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실은 단체 급식
급식을 위탁하는 업체를 대기업이 만들기에는 실은 방법이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다른 기관보다는. 그래서 해보니까 자기 회사 운영도 잘 하게 되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니까 외부까지 나가서 이제 작은 단체 급식 위탁 업체들이 하던 업장들을 이제 조금 운영을 하게 되었죠. 단체 급식 위탁 시장에서 직접 대기업이 참여하는 비율도 커지고 그렇게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식품회사도 있다 보니까 식자재만 운영해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식자재 전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거의 단체 급식에서 이제 나가고 있는 양이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직장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이 일반적인 식당 그리고 단체 급식 이런 것과 집에서 먹는 양을 비교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직장인이나 아니면 뭐 중고등학생 때도 집에서 먹는 양보다는 학교 내지는 회사 그리고 식당에서 사 먹는 음식의 양이 많았을 거예요. 그건 즉 식자재가 그쪽으로 단체 급식 내지는 업소용으로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결론이겠죠. 그래서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대기업이 본인들만의 단체 급식 위탁 회사를 가지고 있고 또 사세를 확장해서 외부 업체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쌓이면서 외식업체 프랜차이즈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식자재까지 나와서 이제 굉장히 이제 확장을 많이 하고 많은 이윤을 이제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를 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탁급식 업체는 지금 학생들인 이제 여러분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좀 있네요.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급식 시설을 각각 한번 알아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 장단점이 이 시스템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 회사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정답은 꼭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장점이 있었다. 이런 단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번 수업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급식 회사가 1주차에 이제 가장 이제 운영을 많이 하는 곳부터 시작해서 순서가 쫙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 중에 나는 이 회사가 왠지 나랑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이 회사의 왜 모토라는 게 있죠. 운영 방식이 난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곳이 있다면 이 수업에서 정리된 것 외에 회사 이름이 변경되면서 어떻게 사업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뭔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참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우연히 알아놨던 게 여러분들 아마 4학년 지나고 졸업하고 아마 면접 보러 갈 때 유용하게 아마 면접에서 쓸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오홈이란 브랜드를 예전에 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선망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LG 계열에서 만들어 놓은 위탁급식 회사인데 보통 그러면 그 회사의 얽매이기 마련인데 따로 독립을 했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원래 식품회사를 갖고 있거나 식자재를 유통을 운영하던 예를 들면 백화점을 갖고 있던 회사라든가 이런 곳들이 이제 식자재를 잘 알다 보니까 단체 급식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반대 경우였어요. 그냥 위탁 급식을 하면서 자기들 회사를 위한 식품회사를 또 하나를 더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롯이 위탁급식 회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일반 그 프랜차이즈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식품 회사를 잘 운영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물건을 구매하는 마트 이런 데 가면 그 회사 제품을 오히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도 너무 신기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회사 두 곳도 더 알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대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알아본 회사 세 곳 중에 한 곳에 면접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급식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은 아마 1년에 한두 개도 아닐 겁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실 건데, 그래서 검색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앱을 하나 딱 하면 검색할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연예인 뉴스, 뭐 있었던 교통사고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내용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보고요. 만약에 급식이나 식품에 관한 어떤 주제에 뭐 사건이 있었다 이러면 그거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기사도 한두 군데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의 신문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급식이 직영으로 전환되면 장단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아, 이런 거구나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이 너무 커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대기업들은 공공기관에 안 오셨으면,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내지는 좀 작은 기업들이 와서 개인들도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입찰 참여 제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급식비 때문에 학교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예,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단체 급식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정리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답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단체 급식의 운영 주체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직영이죠. 원래는 3개였는데 나머지 하나 더가 뭐였을까요? 직영, 위탁, 그리고 임대가 있었죠.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음식 생산의 바쁜 시간 해소로 주방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설명. 실은요, 전통 급식 체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4번입니다. 전통적인 급식 체제에서는요, 일단 식재료가 들어오는 시간에 다 같이 전처리를 하고요. 배식 시간 전에 조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배식을 하면서 식수에 따라서 추가 조리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식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배식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럼 전통적인 급식 체계에서 가장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전처리 시간이겠죠. 가장 바쁜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배식과 나머지 음식이 분산 조리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배식과 조리, 그리고 한쪽에서는 식사를 다 하신 분이 아마 퇴식구에다가 잔식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는 배식 시간이 가장 바쁜 피크타임이겠죠. 그래서 그런 피크타임에는 인력이 모자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다가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은 또 약간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은 나는 오늘 너무 피곤했다라고 느낄 거고, 인력을 아주 적절하게 쓰지 못하니까 인건비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아마 조리,
저장식 급식제도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대량 구매로 인한 식재료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 맞는 설명이죠. 왜냐하면 중앙 공급식은 여러 개 소규모의 급식 소가 이렇게 합쳐진 효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문해야 되는 식재료의 양이 많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원가는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일 지역 내에 같은 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이런 거는 학교 급식에서 장점으로 제공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같은 지역에서 어떤 학교는 급식이 이렇게 되던데 이 학교는 오늘 급식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학부모의 불만이나 이런 걸 없앨 수가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다 같이 떨어지자는 건 아니고요. 다 같이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앙 집중적인 대량 생산으로 노동력의 절감 효과가 있다. 물론 중앙 공급식도 조리하는 시간과 배식하는 시간은 거의 동시대에 이렇게 연결돼서 일어납니다. 다만 분리되는 게 무엇이었어요? 공간이었죠. 그렇지만 작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양을 작업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노동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적인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노동력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공급식이라기보다는 조리 저장식 급식 제도의 장점이죠. 급식소마다 기기 설치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바로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의 장점입니다.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인건비가 싼 지역과 규모가 작은 급식소에서 효율적인 체계는 무엇일까요? 네, 전통적인 급식 체계죠. 전통적 급식 체계는요,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불리한 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싸다면 전통적인 급식 체계는 인간의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기기의 활용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바로 효율적인 체계가 되겠죠. 2번 설명 2번 보겠습니다. 음식의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건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의 가장 특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법에서도 특별한 레시피가 필요하다. 그렇죠. 생산해서 급속 냉장, 급속 냉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냉동했다가 해동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품질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한 레시피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것도 맞겠죠. 기기뿐만 아니라 냉장고, 냉동고 이런 시설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에서 조리는 일반적인 주방이나 식당과는 좀 다르게 식품 회사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3번이죠. 자, 이렇게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피크타임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므로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고 다른 급식 체계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라는 설명은 어떤 급식 체계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전통적인 급식 체계이죠. 그럼 두 번째, 식재료를 대량 구매하여 생산성이 증가되고 비용 및 시설의 반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은 네, 시설의 반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중앙 공급식이 되겠죠. 한 군데에서 많은 양을 조리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배식을 하는 그런 급식 체계죠. 그럼 세 번째, 음식의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서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 맞는데요. 음식의 생산과 소비가 시간, 공간 중에 어떤 것이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 네. 실은 조리 저장식은 시간도 분리될 수 있고요. 공간도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 공급식은 어떤 면이 분리되었나요? 시간은 분리되지 않았고 공간만 분리되는 급식 체계였죠. 그럼 네 번째, 식재료의 가격 변화에 따라 메뉴를 수정시킬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는 전통적 급식 제도의 장점이었죠. 다섯 번째, 기존에 통용되는 설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이 부분은 설비를 아주 일반적인 걸 그냥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에 따른 투자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역시 5번도 전통적인 급식 제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강의도 열심히 들으셨고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을 잘 적용해서 혹시 국시나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체 급식의 급식 체계를 생산 과정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급식 체계,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 조합식 급식 체계로 우리는 나눴습니다. 단체 급식의 운영 형태로는 직영, 임대, 위탁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위탁급식은 기업 또는 기관 내의 급식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외부 위탁급식 업체에 의뢰하는 형태면서 외부 위탁급식 전문 업체는 계약에 의해서 급식의 일부 부분 혹은 전부를 대행하는 경우를 우리는 위탁급식 전문 업체에 대행을 맡긴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강의 마무리를 들으시면서 오늘 들었던 단체 급식의 급식 체계에 따른 여러 분류의 차이와 특징 그리고 장단점을 여러분들은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혹시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제 이메일이나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요, 단체 급식의 여러 대상별, 거기에 따른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